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만 주말 사이 놓치셨던 뉴스가 있다면 오늘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가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는데 살짝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32% 금요일장에서 상승세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0.16%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0.03%로 홀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의 주간 추이도 한번 보실까요? 주간으로 놓고 보면 모두 다 상승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하루하루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쌓였던 것 같은데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꽤 큰 상승률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S&P 500 지수가 노란색 선 그리고 하늘색 선이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좀 약했던 터라 나스닥 지수의 주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금요일장만 따로 떼어놓고 지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장 초반에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음봉, 양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크게 상승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그 상승 열기가 식으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초록색 상승불을 켠 종목들이 그래도 꽤 보이고요. 곳곳에 좀 진한 빨강색,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의 박스들도 보입니다. 일단 M7,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0.82% 내림세였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기록 중인 엔비디아는 1.27%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상승ful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2% 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1%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하나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0.75% 약세였는데요. 이 오픈 AI가 구글 검색에 맞설 새로운 검색 기능을 출시할 것이란 로이터 보도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가 0.16% 강세, 아마존 1% 넘게 내렸고요. 테슬라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었죠. 2%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력을 해고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 돌연 이 충전 네트워크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테슬라입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말 바꾸기식 이런 것들이 과연 CEO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지 한번 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를 첫 번째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무려 98.66%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률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 하루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커입니다. 중국의 지리자동차 산하의 전기차 스타트업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날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첫 상장을 한 거죠. 최근 3년간 있었던 중국 기업 IPO 중에서 이 지커의 IPO가 가장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21달러였는데요. 34% 급등세를 보이면서 첫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커가 중국에서는 이미 테슬라 대항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저장성에서
있어서만큼은 지난 4월 첫 3주 동안 테슬라보다 이미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커는 미국 판매에 앞서서 유럽과 또 남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판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에서 지커에 대한 열기가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장 특징주 TSMC가 되겠습니다. 4.5% 강세로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4월 매출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강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60%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올해 AI 열풍으로 연 매출이 20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의 희소식이 다른 반도체 주의 희소식으로도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줬던 지표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에 67.4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가 76이었고 그리고 전달 발표치가 77.2였는데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소비는 미국 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축되는 소비 심리에 다소 놀란 듯한 반응을 시장 지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 지수만 좀 시장을 위축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미시간대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다라는 기대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5월에 3.5%를 예상한다라는 그런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3.2%를 예상한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보다도 0.3%포인트 높은 3.5%가 집계가 된 건데요. 역시나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 둔화가 쉽지 않겠는 걸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 좀 압박으로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셨다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보실까요?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였다면 이거는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뿐만 아니라 5년 기대 인플레 또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월에 3%에서 5월에 3.1%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 3.1%라고 하면 연준의 목표치 2%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5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 둔화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2024년 근원 PCE가 2.9% 평균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 2%대로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환호를 이끌었지만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그리고 1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물가 지표,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시장 계속해서 물가 지표에 이번 주에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가운데 여는 총재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는 총재들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시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는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Wait and see mod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둔화하는지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 데이터 역시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가 3%에서 정체될 것이란 근거가 본인의 관점에서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주거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다. 역시나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골스비 총재는 그 데이터 중에서도 좀 쉽게 둔화하지 않고 있는 주거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또 주택 관련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지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WTI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6% 하락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1.48% 오름세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이죠. 금요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We think what's driving the market today are yields. When yields tend to go up, the market tends to go down, and vice versa. Yields have been dropping a little bit because there are signs that inflation is continuing to tamper. Next week, we have a CPI number come out, and this will be one of the last ones that the Fed will have to digest before they decide if they're going to cut rates or not. And we think this is going to be an important one. While CPI numbers are still around 3.5%, they're definitely trending to the 2% range. If we do get a signs of a rate cut, we think the market will rally from there. If not, we could be in a trading rang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re's not many catalyst reasons for the market to go up or down at this point. 네, 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CPI뿐만 아니라 PPI 또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둔화할 경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또한 10년물 기준으로 4.7%까지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4.5%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미국보다 먼저 여름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유럽 증시 또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전에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미국에서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실업률 상승 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또한 반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매월 발표하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소비 의향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 가늠자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을 의미하고요. 100을 밑돌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67.4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은 총재들이 일단은 조금은 더 매파적인 관점의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금요일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큰 그림에서의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바로 대중 관계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추가적인 보복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이 총대를 메고 강력한 경고장을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산 전기차 지금까지는 25%의 관세를 매겼지만 향후 100%로 4배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왔지만요.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 철광주들이 한 차례 수혜를 받아가기도 했었죠. 이런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 조치에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동일하게 경고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이번 주에 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안을 보여주기로 한 만큼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전해진 바 있었던 소식이었죠. 애플이 챗 GPT를 장착한 아이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더 확실시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서 AI 도구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애플의 AI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왔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애플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새로운 시리 버전의 챗 GPT와 같은 AI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18에서 챗 GP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애플이 오픈 AI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애플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한편 오픈 AI는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기 주요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챗 GPT는 또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 X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 오늘 발표를 기대해달라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챗 GPT의 발표 소식으로 애플 또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AI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그동안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발표됐던 1분기 실적들이 시장의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현재 AI 반도체 과열 구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AI 반도체 산업에 조금의 단비가 되어줄 소식이 어제 일본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8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AI 혁명에 대응할 사업을 구상 준비를 하면서 원화로는 8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팹리스 체제를 통해서 내년 봄 시제품을 선보이고 가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뱅크가 9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AI 전용 반도체 제조는 대만 TSMC에 맡길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의 구상은 단순히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는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세우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TSMC가 앞서 AI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4월 매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너킨 밀런 같은 경우는 AI가 단기적으로 고평가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매각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느슨했던 AI 반도체 투자 심리에 다시 한번 손정희 회장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팽팽한 긴장감 혹은 또 경계심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는 22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밤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집에서 열렸던 NFT 파티 행사에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고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한 형태다라고 암호화폐를 지칭한 건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 후원금 또한 암호화폐로 본인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보다 암호화폐를 더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싶으면 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암호화폐 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테마로 한 밈코인 마가 같은 경우는 이날 당일 7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과 SEC의 현재 수장인 게리 겐슬러의 시대가 저물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보다 합리적인 규제안으로 화랑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도 비트코인은 사실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6만 $1,000 선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 다시 한번 정권 교체와 함께 큰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이 되겠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전화 연결해서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를 해보고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8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네, 우선 지난주 거래일 미국의 3대 지수,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지수는 장 중반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보합권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주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 희비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2% 상승을 했지만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은 하락 전환을 하면서 대체로 기술주가 혼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요 반도체주의 1분기 실적 미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의 하향으로 단기적 조정 영향으로 좀 작용했던 이 반도체 섹터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의 22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좀 주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AI 모멘텀은 견고하다는 평가가 좀 다소 좀 지속되고는 있으나 실적 우려에 따른 경기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당분간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은 주가 희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를 좀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발표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주시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이 PPI와 CPI에 대해서는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시장이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주 증시의 최대 변곡점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14일의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5일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경기 심리가 단기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둔화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좀 쇠퇴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뭐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올해 9월에서 9월 이후로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비둘기파적인 연준 인사의 중립적인 스탠스, 매파적 연준 인사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제기 등이 금월 4월 물가 지표에 따른 영향은 하반기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로 수습되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증시의 어떤 변곡 현상이 좀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경우에는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한 3.4%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거나 소폭 하회할 경우에는 증시에는 굉장히 단기적인 수급 유입 효과에 따른 호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진다면 단기 조정의 어떤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좀 제기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4월 매출이 AI 수요 지속 여파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59.6% 정도 증가되면서 AI 모멘텀들은 지속되고 있음을 좀 확인하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장세에서 보수적인 성장률을 좀 제시한 것에 대한 우려감들로 일부는 좀 완화가 됐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변곡을 앞두면서 반도체주에 관련돼서는 뭐 당분간 혼조가 좀 예상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TSMC 4월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 이번 주 반도체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난 1분기 물가 지표의 상향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더욱더 쇠퇴됐고 하반기 금리 정책 기조에 중요한 단서로 예상되는 이번 주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국내 증시의 수급 변동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지표가 좀 나온다면 단기적인 조정 이슈,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 지표는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수급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4일과 15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의 보수적인 성장률 제시에도 불구하고 4월의 매출 호조에 대해서는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에 뭐 긍정적인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기 심리도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 보여줬던 다소 1분기에 좀 부합하는 어떤 이 실적 수치 내지는 2분기 가이던스가 좀 하향되는 흐름들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좀 작용했던 영향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주도주인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실적 장세 마무리에 따른 실적 희비가 14일까지는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 특히 AI와 바이오 이벤트 등은 계속 좀 주시하면서 주도주의 조정 시에는 해당 섹터의 수급 유입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영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드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신일섭입니다. 뭔가 알아채시지 않았나요?
멘트가 틀렸는데. 그쵸? 멘트가 달라졌잖아요. 저 뭐 패러디한지 아세요? 지금 어저께 갑자기 현우진 강사가 피식쇼에 출연하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밤에 벌써 160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바로 전에 아이브 장원영 씨가 지금 거의 600만 조회수 나왔는데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우진 강사님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멘트를 제가 따라한 거거든요. 어제 시켰어요, 거기서.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근데 여기 제목 진짜 SNL 작가님이랑 PC쇼 작가님들은 이제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예전에 그 정승재 강사님 디스했던 그거를 지금 제목에 넣어놨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PC쇼가 이제 원래 처음에 세계로 나가고자 해서 컨셉으로 나간 건데 진짜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전 세계 유튜버 1위 아시죠? 미스터 비스트.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 근데 이분이 샤라웃을 했습니다. 지금 피식쇼를. 이거 AI가 아니에요. 처음에 AI 논란이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왜 저를 피식쇼에 안 불러주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피식쇼가 이렇게 샤라웃을 받으면서까지 세계적인 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벤치마킹한 짐 크레이머가 저를 샤라웃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겠다. 엊그저께 야, 이런 색깔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은 짐 크레이머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이분은 더 과격하게 하거든요. 헐리우드 스타일이라. 여기 막 이 버튼을 막 누르면 막 황소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뭐 그것까지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표정과 이 자연스러운 모습 있죠. 이 걷고 막 이런 모습. 자, 짐 크레이머 보고 있나? 네. 저를 샤라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니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날. 자, 게임주가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연결되면 오늘 쇼츠 대박 납니다. 그렇죠? 피식쇼 걸려 있죠. 미스터 비스트 걸려 있죠. 현우진 강사 걸려 있죠. 지금 짐 크레이머 걸려 있죠. 유니티 우리나라 게임주 급등했는데 이거 걸려 있죠. 여기서 한 개만 걸리면은 저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 회사인데 우리나라 게임주가 갑자기 급등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든 개발자든 유니티랑 언리얼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합니다. 돈 주고 하는 거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임은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두 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잘 되고 게임 시장이 커지면 유니티랑 언리얼이 다 좋아요. 근데 유니티가 지금 보면은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다 아시는 그 사이트예요. 근데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면 딱 눈에 확 띄니까요.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보통 이런 게 다 예측이에요, 예측인데 여기 밑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거든요. 매출은 여기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줄어들고 있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늘어났는데 예상치를 또 뛰어넘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최상인데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최소한 예상치를 넘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를 넘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순이익, 주당 순이익, EPS죠. 주당 순이익이 이게 지금 예측치보다 이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예측치랑 거의 딱 붙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텍스트로 나온 거를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찍는 게 2024년 8월부터 2024년 8월 달은 지금 예상치만 8월이 안 됐잖아요. 0.51, 0.32, 6.66, 0.75예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손실이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유니티가 이제 매년 그 게임업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2024년 게임업계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유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히 그냥 그 뭐 이메일이나 이거 등록만 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앞으로의 게임 업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 보고서 이거 먼저 보죠. 이 지금 일단은 32.12, 20.30 정도의 업사이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투자 의견 보면은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을 거예요. 모더레이트 그 보통 중간 그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가면은 네, 이거 그 보고서가 워낙에 길어가지고 이 위에 제목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나오는 게임이 이게 2022년도고 이게 2023년도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많이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멀티 플랫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쉽게 예를 들면 되잖아요. NC 소프트의 가장 지금 뭐 문제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의 강자죠? 모바일, 그리고 다 MMORPG, 그리고 다 리니지 라이크류 다 따라하다가 10년, 15년, 20년 장사해 막다가 지금 완전 절벽에서 다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NC 소프트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모바일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거를 PC로 가고 콘솔로 가고 펄어비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검붉은 사막 하잖아요.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뭐 도깨비는 지금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멀티 플랫폼이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되고 PC로도 되고 콘솔 게임으로도 돼야 되는 그 조이스틱 있잖아요. 그걸로도 돼야 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시대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롤플레잉 게임, 슈팅, 그 뭐 저기죠. 뭐 여러분들 통닭 따기 게임 그거, 파이팅, 예, 이렇게 이런 게임 위주로 지금 다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NC 소프트도 이 롤플레잉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게임 업체가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향후 멀티 플랫폼 게임이 대세가 될 것이고 롤플레잉이 그중에 가장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NC 소프트 웹젠 뭐 우리나라 게임들이 다 MMORPG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5가지를 꼽았어요. 유니티에서 보고서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여기 앞에 텍스트 제일 중요한 타이틀만 있죠. 게임 업계에서 AI 활용이 더욱 심화되고 일반화될 것이다. 여기도 벌써 나왔습니다. AI. 아까 미스터 비스트가 AI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밤양갱도 그렇잖아요. IUC가 예전에 장기하 씨랑 사귀었기 때문에 IUC가 그걸 부를 리가 없는데 IUC가 밤양갱을 부르고 있잖아요. AI잖아요. 그렇죠? AI가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배를 합니다. 근데 모바일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PC와 콘솔로 확장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그게 멀티 플랫폼. 모바일 게임만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콘솔 게임 접목 못하면 유럽, 미국 애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지가 한계를 벗어나려고 그걸 시도했는데 리니지 자체의 그 게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콘솔을 지금 확장해야 된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건 물론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니티에서. 확장 현실 게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AR, VR 무슨 MR 해가지고 지금 확장 현실 게임이 많아질 것이고 개발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매출원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스튜디오의 효율을 향상하여 게임의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거 뭐 인공지능 뭐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나왔던 그 얘기들이 여기 게임 업계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게임 업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유니티 보고서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이 둘이 다 이런 좋은 그 어떤 게임 업계의 상황을 맞이하면은 둘 다 나눠 먹는 건데 유니티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을 보면요. 이거는 좀 많은데 몇 개만 살짝 보고 남을게요. 이거는 유니티의 구성원들이 직접 한 코멘트를 따놓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자세한 거는 들어가서 보세요. 양이 방대합니다.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세브스티앙 보르제의 공동 창립자금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의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캐릭터나 레벨 모드를 제작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몇 개만 볼게요. 쭉쭉 넘어가면서. 예, 그냥 한 3, 4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이걸 다 볼 시간 없고 한 10몇 개 있습니다. 예. 요런 거 볼까요? 실제만큼 사실적인 캐릭터다. 정말 실사와 같은 이제 그래픽의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국내 엔진을 쓰거든요. 검은 사막이 펄어비스의 대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블랙 데저트잖아요. 블랙 데저트 아니면 블랙 스페이스 엔진 자체 엔진으로 해서 그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지금은 뭐 리니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를 그만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워낙에 붉은 사막이니 도깨비가 안 나오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투자자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픽에서는 인정을 받았다. 펄어비스가 자체 엔진을 썼다. 그 키엘 브론더브는 이거 공간 컴퓨팅 시대. 아까 무슨 확장현실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게임들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살짝 그런 거 가미된 게임 많이 해보셨죠. 우리 뭐 춤추는 거 따라하는 게임도 있고, 그렇죠? 운동 링 어드벤처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닌텐도에. 그런 게 더 확장될 것이고, 뭐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야, 이 게임 디자이너 분들은 어드벤처 게임이 다시 유행할 것이다. 어드벤처가 그 옛날에 저기예요. 어드벤처가 이제 막 천막이나 막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 우리 오락실에서 하던 그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분은 오래 전부터 활동하시던 분이고, 협동 게임. 이분은 한마디로 끝났네요. 협동해서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들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지. 이거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다 간단한 등록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렇게 게임업계 보고서도 되고 게임업계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유니티가 여기서 갑자기 얼리어라고 유니티가 거의 쌍벽이었고 과금 구조도 비슷했어요. 과금 구조도. 근데 여기 어디서 거기에 틀어졌냐? 작년 9월 달에 갑자기 요금제 변경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분이 이걸 주도했던 CEO분이 지금 잘리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CEO가 다시 오는데, 지금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대충 그거예요. 이거 인스톨이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설치를 유니티 게임 개발자라던가 개발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할 때 이제 설치를 할 때마다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근데 누가 설치를 하는 거죠? 누가 설치를 해요? 우리 게임을 어디서 다운받나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던가 애플 앱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저기 뭐 스팀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운받죠. 근데 그 다운을 받을 때마다 유저들이 다운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됐어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갖고 전 세계에 1000만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근데 좋아했는데 1000만 건 다운로드했다고 개발사한테 돈을 추가로 달래요. 황당하죠. 게임이 잘 됐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즘에 하도 우리 휴대폰 해킹 문제잖아요. 내가 설치를 했다는 거를 그러면 어디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그 사람의 컴퓨터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긁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휴대폰이 3대예요. 3대에다가 게임을 똑같이 깔았어요. 그거를 설치한 횟수를 알려면 그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말이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바꿨습니다. 뭐를 바꿨냐면은, 다음 거 선택으로 바뀌었어. 선택. 그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치할 때마다 그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매출 레비뉴에 따라 2.5만 내는 거 요걸로 하자.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 화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갖 패러디 짤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까 첫 화면 기억하시죠? 똑같죠? 근데 여기 마크가 다르죠? 이 마크가 달라요. 이게 고도라는 고도 엔진, 무료 엔진이에요. 무료 게임 소프트웨어. 여기에 패러디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이 짜놓고 여기 다 뭐를 할 때마다 그 했던 거를 여기는 설치할 때 다 0달러 돈이 안 든다. 밈 같은 거예요. 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도 엔진이라는 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이용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튜버랑 똑같은 거, 유튜버가 뭐 방송사가 아니니까 뭐가 수익이 안 들어오잖아요. 슈퍼챗으로 후원을 하잖아요. 개인 방송. 여기에 이제 후원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오픈 소스예요. You are free.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게임 엔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얼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한테 돈을 안 내도 되는 이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후원 펀드예요. 펀드 페이지인데 지금 엄청나게 후원이 들어왔어요. 작년 9월 달에 유니티가 그걸 발표하고 난리가 난 뒤에 지금 17개의 그 기업이 들어온 데다가 한 달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 멤버가 1,453명이나 있습니다. 정기적 후원 멤버, 펀드 가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소프트웨어로 싹 빠져나가고 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9월 12일 날 유니티가 그 요금제를 전격적으로 변경 발표한 뒤에 이 여기에 X에 이제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X에 사용자가 올렸는데 9월 17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급격히 치솟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거 유니티 엔진에서 고도 엔진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검색이 유입되는 이 가파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완전 사면 초과죠. 언리얼은 가만히 있다가 얘 쟤네 뭐 하는 거지? 땡큐. 언리얼은 너무 좋아. 유료에서는 언리얼은 가만히 있다가 언리얼도 돈을 받긴 받거든요. 근데 쟤네가 돈을 더 받는다니까. 그 언리얼로 간 거예요. 돈을 낸 사람은. 그 돈을 아예 안 내는 사람은 왜냐면 돈을 내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엔비디아 얘기 나올 때 똑같아요. 엔비디아를 왜 못 떠났냐? 푸다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태계가 여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태계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있는데 게임 개발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학생이라서 1인 게임 개발자라 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가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 지금 심각하죠? 저기 저점을 지금 붕괴시킬 시점입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가볼까요? 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급락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저번 시간에 다 보여드렸죠. 코로나 팬데믹 때 유리했던 이 게임 관련 주니까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 불리한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엔데믹에서 이슈가 있거나 엔데믹에서도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떴잖아요. 얘는 지금 엔데믹에서 괜찮은 모델이 없다는 거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심각합니다. 급락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 바닥이 무너지면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그런데 이것도 캐시우드 언니가 좋아하시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캐시우드도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니티의 어떤 이 사례를 보면은 이게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작년 9월이니까 얼마 되지가 않죠. 한 6개월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이 6개월 안에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충청도 사투리로 해드리겠습니다. 있을 때 잘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지난주 서학개미 분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서 서학개미의 투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탑 10 준비했는데요. 탑 5부터 먼저 함께 보실까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가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의외죠.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대형 IT M7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순매수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계속되는 M7에 대한 서학개미 분들의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4위는 SQQQ가 되겠습니다. 원래 TQQQ랑 짝꿍인 아이가 바로 이 SQQQ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의 3배 레버리지를
3배를 걸면 TQQQ, 그리고 하락의 3배 인버스 ETF가 바로 이 SQQQ가 되는 거죠. 이 SQQQ가 4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기술주 하락에 좀 이득을 보고 싶다,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5위는 TLT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내가 금리 고점을 잡아보겠다.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가는 채권, 국채 가격에 투자를 하는 TLT로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탑10도 마저 확인을 해볼까요? 순매수 결제 금액 기준 6위는 팔란티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6위를 기록했고 7위에는 모바일 헬스 네트워크 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딩방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변동하는 모습들 나타난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위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올라와 있고요. 9위에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레버리지 ETF TSLL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그 자체로도 올라와 있는데 이 TSLL 1.5배 레버리지 ETF도 러브콜을 받았고요. 10위에는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EMLC가 올라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TLT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LT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신 거라면 이 EML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신흥국 채권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나서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학개미 순매수 탑10 확인을 해봤는데요. 스타벅스가 1위라는 점이 좀 이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어서 팔란티어와 인텔까지도 좀 종목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일명 줍줍.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왜 줍줍을 했을까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어닝 쇼크의 풀석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바로 스타벅스의 월간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은 후 주가가 급락했고 바로 이 낮은 지점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저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커피는 스타벅스지 스타벅스가 죽을 리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한 거겠죠. 주가 이렇게 보시면 급락한 게 한눈에도 보이지만 연초 대비로는 2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90달러 선에서 지금 70달러 선까지 풀썩 주저앉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70달러대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 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스타벅스 실적도 함께 보시죠. 일단 발표치 매출은 85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1.8% 감소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7억 7천만 달러대를 기록을 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감소한 수치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0.68달러 6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시나 14%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마진율도 9%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마진율도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도 13% 이상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걸까 좀 점검을 해봤더니 평년보다 추운 날씨로 미국 내 방문객이 좀 감소했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수요가 약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가격 경쟁 심화 때문에 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이 실적에 악 영향을 미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불매 운동이 있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증가율을 기존 7에서 10%를 예상을 했다면 이날 가이던스 발표로 통해서 4%에서 6% 정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의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올해 4분기부터 올해 말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기업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불매 운동이 있었지만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해결돼서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개선세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내 투자자분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익 펀더멘털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 회복 시그널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실제 KFC, 맥도날드 등 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른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이런 실적 악화가 물론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 찍힌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얇아지는 지갑에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점마저 좀 발길을 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시그널을 좀 확인한 다음에 줍줍 저점 매수에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가에서는 스타벅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도 스타벅스를 moderate buy, 그냥 좀 적정 매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가 10명, 23명 중에 10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13명이 홀드, 보유, 유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목표 주가가 103달러대에 있습니다.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강하게 전망하는 강세론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중국 시장의 약세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주가 밸류에이션이 70달러대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 약세론자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래도 부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주 시장인 미국에서마저도 좀 매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이 그래도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13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투자도 지금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주가 차익을 내기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배당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배당금이 57센트인데요. 14년째 그래도 배당 성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2.5%로 다른 경기 소비재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 배당을 받을 거야.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배당 낙일 16일이 미국의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미국의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아직까지 13일 월요일장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국내 증권사를 이용을 한다면 거래일 기준 결제일까지 3일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번 배당은 늦으셨다고 봐야겠습니다. 줍줍만이 답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펀더멘털이 개선될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를 매수하신 분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사인즈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오전 7시부터 돌아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국내장의 출발 현황은 어떠할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